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는다는 것, 나이가 들고 결혼까지 한 상태지만 내 부모가 사라져서 고아가 된다는 것, 당해보니 그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만 있었다면 저는 젊은 시절의 저로 돌아가 부모님께 잘하는 그런 딸이 되어 드렸을 겁니다. 사소한 부모님과의 언쟁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저 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니고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을 끊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이해 안 되는 행동 때문이었었는데요. 여기 사연도 보면 형제들과의 불화가 자주 등장을 하고는 하는데 저 또한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불화로 인해 제가 그 인연의 끈을 놓아버린 상황이었었죠. 저희 부모님은 오빠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안 주고 오빠한테만 주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부모님이 답답했었습니다. 뻔히 보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오빠한테 속아서 아니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척 하면서 돈을 해다 바치는 부모님이 못마땅했었어요. 오빠는 한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찌감치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혼 사유는 기가 막히게도 바람이었습니다. 사람 보면 한숨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오빠를 보면 한숨이 아니라 욕이 나왔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리할 수가 없는데 어쩜 저렇게 엉망으로 사람이 사는 건지, 그리고 어쩜 저렇게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말이 어울릴 수가 있는 건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당했는데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그것도 살림 차린 곳이 바로 저희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결국 제가 머리가 돌아버린 거였어요. 부모님께 여자와 살고 싶으니 집을 마련해 달라는 오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본인들의 집을 오빠와 그 여자에게 내어주고 원룸으로 가신 부모님. 오빠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원해서 당신들이 먼저 오빠에게 제안을 한 것이라고 끝까지 쉴드를 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땐 욕도 안 나오더군요. 이게 뭐야? 왜 이곳에서 사는 건데 그 새끼가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지? 그런 거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 오빠는 싫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랑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 거야. 정말이야. 아니, 오빠가 그 여자랑 산다고 하잖니. 그리고 그 여자도 네 오빠랑 산다고 하고 방 한 칸 없이 빈몸인 너 오빠와 살아주겠다고 하는데 어쩌니?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우리가 한 거야. 정말이야. 오해하지 마라. 정말 징글징글하다. 어? 징글징글해. 내가 나 안 준다고 이러는 것 같아? 오빠한테만 해주지 말고 나 좀 해달라고 이러는 것 같냐고. 자식 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오빠라는 놈을 버리는 행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엄마 아빠는 멍청할 수가 있어? 이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그럼 어쩌겠니? 어쩌겠니? 자식을 버려? 부모가? 그럴 순 없지.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못난 자식이 더 눈에 들어오는 법이야. 너는 똑똑하고 네가 알아서 네 앞가림 잘하지만 네 오빠는 안 그렇잖니. 네 오빠라고 그러고 싶겠어? 아우, 제발. 네 오빠 비난 좀 그만해. 엄마 아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 어? 나는 부모 갉아먹는 자식이라면 버릴 것 같아. 차라리 연약한 자식은 내버리는 그런 동물들이 더 현명한 것 같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말아요. 이러고 사는 거 나도 이제는 보기 지겹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 처먹지 않는 그 새끼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이젠 내 인생에서 다들 나가라고. 다신 안 봐.
몇 번 연락이 오기도 했고 저를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저는 무시와 냉담으로 제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라는 사람은 같이 살던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님은 다시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되고, 본격적으로 연세 드신 그 두 분에게 얹혀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오빠라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잘 나가는 동생 덕 좀 보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물려받아서 편히 사는 거라고. 저게 인간입니까? 저런 인간들 주변에 없을 것 같죠? 제 오빠라는 사람만 특별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런 인간들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이 있답니다. 한심한 인간들과 함께 숨을 쉬는 것조차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저게 내 혈육이라니? 인연을 딱 끊어버리고 제가 다시 부모님과 연락을 하게 된 건 결혼을 앞두고였었어요. 남편 되는 사람이 제게 그러더군요. 사정은 알지만 그래도 결혼 소식은 알려야 하는 것이고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그건 부모님께 맡겨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본인도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의 10년 만에 연락을 했고 남편과 저는 씁쓸한 마음을 안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죠. 10년 만에 본 부모님은 많이 여의었었고 그리고 그 오빠라는 놈은 지방에서 일을 하며 산다 하더군요. 굳이 저 결혼하는 거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오빠를 감싸던 분들이었는데 얼마나 학을 뗐으면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저리 마음이 변했을지 안 봐도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고 간간히 남편이 제안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거나 연락을 드린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과 화해하기를 바랐었어요. 그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라고 했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은 아주 잘 알아. 그런데 그게 어디 부모님 잘못이겠어? 나 같아도 못난 자식이 눈에 더 가겠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는 좀 마음을 열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리고 지금은 지원 안 해주시는 것 같더만. 우리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으셨고, 게다가 나는 형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잖아. 이것 또한 부모님께서 당신을 위해 커버를 쳐주시는 걸 거야. 지금은 당신을 배려하는 거라고. 좀 달라지긴 했어요. 부모님의 행동들이. 예전 같았으면 부모님의 눈에는 오직 오빠만 보였을 텐데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열고 저는 부모님과 화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부모이지만 낯선 것도 있었고 그동안 내가 알던 내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았었고 급작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들듯 화해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더라고요. 오빠를 보러 지방에 내려가셨던 부모님, 밤늦게 출발하시다가 그만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시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었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황망하게 가시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었는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신 저희 부모님은 그 사고 차량으로 바로 돌진을 하고 마셨거든요. 고속도로다 보니 속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실 운명이었는지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그렇게 제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오빠를 그때 보았네요. 부모님 보내드릴 때. 울고 또 울고 오빠는 거의 실신 지경까지 가서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었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가소로운 거예요. 지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그리고 지가 원하는 삶을 내가 아는데 저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변했던 것처럼 절대로 인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오빠라는 인간도 변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재산을 탐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자기가 무슨 자식이었냐고.
걱정 안 시키는 자식은 너였으니 네가 알아서 정리를 하라. 그리 말한 뒤 그냥 돌아가더군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하도 울먹여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었네요. 저는 일하던 것을 잠시 중단을 하고 부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후회도 되고 내가 왜 그랬나 자책도 되고 그냥 빈 집에서 부모님의 흔적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저는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았어요. 후회를 하며 되돌리고 싶은 시간만큼 그렇게 그 현실의 시간도 느리게 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남편과는 전화가 아니라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저희 마음을 이해하고 있던 터라 그냥 시간을 좀 보내라고 말을 한 뒤였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받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전화기에 계속해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어머니. 내 엄마는 없지만 제게는 시어머니란 존재가 있었던 거죠.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는 아주 좋으신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제게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긴 해요. 딱히 이렇게 한다라고 꼬집어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그런 시어머니는 아니셨는데 그래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집엔 언제 올 생각이니? 너 지금 일주일 동안 그곳에 지내고 있어. 그건 알고 있니? 언제 돌아올 거야? 네가 거기 있는다고 해서 너희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지. 조금 더 있을 생각이에요. 어머니, 지금 제가 통화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죠. 아이고,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가시니까 서운하냐? 그래? 예. 너는 지금 너만 생각하냐? 지금 혼자 있을 네 남편은 생각 안 해? 그리고 너는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 나는 생각 안 하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제가 그 사람과 어머니를 배려해 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오빠가 너 보고 정리하라고 했다며. 거기서 주눅들지 말고 얼른 정리하고 들어오도록 해라. 너도 부모 보내면서 느낀 게 있을 거 아니냐? 나중에 나한테도 후회 안 하려면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디? 어서 와라. 나 지금 너희 집에 있어. 아들이 혼자 있는 거 신경 쓰여서 와 있는데 딱 오늘까지만 기다려 줄 거다. 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팔렐레 있으면 나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다. 아니 인연 끄는 건 저였으면서 우리 아들이 뭐 잘못이라고 지금 이런 피해를 봐야 하니? 얼른 돌아와. 거기서 추잡하게 있지 말고 얼른 돌아오라고. 뭐요? 정신 못 차리고요? 팔렐레? 이혼을 시켜요? 그래, 이혼.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는 게 그게 마누라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할 짓이니? 봐준데도 한계가 있어. 네가 정신 팔려있는 동안 그 피해는 다 우리 아들이 보고 있잖아. 더불어 나도 보고 있고. 우리 아들이 이해심이 워낙 넓어서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네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나 본데 그럼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네가 잘난 며느리라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계속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이혼해라. 당장 이혼하고 정리하라고. 부모 잃고 미칠 지경으로 있었던 며느리에게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 아무리 제가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 순간에 저리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위로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저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아내는 그럴 자유도 없는 거랍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한 것을요. 그 내용까지도요. 그렇게 해야 제가 정신을 차릴 것 같다라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너무 넋 놓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형님이란 사람이 마음 변해서 부모님이 재산 가지고 논하면 어찌할 거냐고. 정신을 놓고 있어도 되니 다 정리를 하고 집에서 정신을 놓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남편입니까? 이게 남편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뭐야? 지금 오빠가 부모님 재산 탐낼까 봐 나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이니? 집에 와서 정신을 놓고 있으라고? 아, 어머니는 아까 나보고 여기서 추잡하게 있지 말라고 하던데 그 말은 집에 가서 추잡하게 있으라는 말이었네. 부모님 재산 다 정리하고 통장에 넣어둔 다음에 그 말을 하는 거지? 아, 엄마의 말 너무 곡해하지 마. 엄마도 힘들지 않겠어? 엄마 허리도 안 좋고 손가락 관절도 좋지 않잖아. 그런 양반이 매일 나 밥 해주느라 고생을 하신다고. 그리고 형님 일도 그래. 사람 마음 모르는 거잖아. 당신 보고 정리하라 했잖아. 그럼 얼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야지. 나는 세게 말을 못하니까. 그래. 엄마한테 좀 세게 말을 하라고 했어. 그런데 이혼? 아이, 그건 엄마가 너무 나간 거고. 얼른 집으로 돌아와.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당신을.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가야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거기 내 집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마치 돌아가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처럼 말을 하니? 너네 웃긴다, 정말. 빌어먹고 사는 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하고 내 관계 중재하려 너 보고 그래도 내가 결혼은 잘했다 생각을 했었는데 너도 그리고 네 엄마도 별거 없구나. 결국엔 내 부모 재산이었네. 어? 그거였었네. 야, 이혼해. 니들이야말로 추잡하게 내 집에 있지 말고 당장 좀 나가줄래? 너는 정리할 것이 있을 테니 우선 네 엄마부터 나가라고 해줄래? 정신을 차린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나가기 전에 저는 우선 제 짐을 좀 들고 나오려고 집으로 갔죠. 그런데 비번이 변경이 된 겁니다. 분명 안에 시어머니 계신데 그거 알고 있는데 아무리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봐도 사람 있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도어 수리 직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문짝 뜯어내 버렸습니다. 제 집이니까 아무 상관 없었으니까요. 문짝 뜯어버리고 집에 들어가니 그 안에 시어머니 계시더군요. 뜯어진 문을 보고 황망해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추잡하게 있지 말고 나가시죠? 제가 지금 우아하게 문자가 뜯어내 드렸거든요. 그러니 이제 나가세요. 되도 않은 말 하면서 나를 건드려? 내가 내 부모하고도 연 끊은 사람인데 남 같은 당신들한테 그렇게 못할 것 같아? 하, 당신들은 더 쉬워. 알아? 당신들은 컴이라고. 저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은 팔아버렸습니다. 그 집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그 집에서 자는데 계속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집에선 몸도 좀 아프고 이상한 꿈도 많이 꾸고 가위도 눌리고 했었는데 지금 부모님의 집에서 아주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는 거라고. 그 사람들 속내가 시커머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 끊어버리고 당신들은 없지만 당신들이 살던 곳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빠는 지금도 지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내려가서 보고는 하는데 부모님 보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꼭 아침에 아니면 대낮에 저를 보내곤 합니다. 올라와서 함께 지내자 하니 지금 생활이 좋다고 도와줄 것 없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이 사람이 나이 들어 철이 들었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마음 한켠이 헛헛합니다. 지금도 멍 때리는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차츰 나아지긴 하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글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힘든 나날들을 아직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부모님 보내고 이혼까지 참 다사다난했었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사연이 언제 소개가 될런진 모르겠지만 아침이면 아침대로, 저녁이면 저녁대로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를, 그리고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봅니다. 우선 저에 대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사람이고요.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가족들이 다 있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말 많이 하고 웃기 좋아하는 그런 어린애였었던 것 같긴 해요. 아빠는 박사를 밟을 당시 엄마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던 아빠, 어렸을 적에 잠시 미국에 살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평범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족이긴 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은 처음부터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전원주택의 군락지에서 살았었는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주택을 지었었는데 참 웃기게도 나중에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한 건축가가 모든 집을 지은 것처럼 말이죠. 뛰어넘을 수 있는 담벼락을 한 채 이웃과도 제법 잘 어울렸었고, 주말이면 아빠는 항상 저와 자전거를 타며 마을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이 조금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빠와 자전거를 타며 이웃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치 영화에서처럼 말이죠. 끝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은 상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제가 중학교 때 들이닥치게 되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엔 이모에게 맡겨졌다가 결혼할 남자가 생겨 결국 저는 삼촌의 손에 맡겨지게 되죠. 저는 이모가 더 좋았습니다. 아빠와는 너무 다른 삼촌. 단정한 아빠에 비해 삼촌은 단정한 사람 축에 끼지 못했고, 아빠는 대학 교수였지만 삼촌은 어느 바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직업이 그러하니 삼촌이 택한 자신의 겉모습이었더라고요. 이모는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갔고, 저는 삼촌의 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막 독립을 했을 때 삼촌은 주섬주섬 제게 뭔가를 내밀더라고요. 그건 바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유산들이었는데 겉모습만 보면 삼촌은 그 유산을 탐낼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은 채 무심하게 툭 하고 제게 던지듯 그리 주더군요. 이거 가지고 가야지. 이제 너 성인 된 거잖아. 그동안은 네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아 내가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젠 네가 성인이 되었으니 알아서 쓰고 처리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잘 살아라. 나는 서울 생활 접고 지방으로 내려갈 참이야. 친구가 지방에 펍 카페를 냈는데
거기서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더라고. 삼촌도 잘 살 테니 너도 잘 살아라. 가끔 궁금하면 전화하고. 그런데 자주 하진 말고. 지방으로 간다고? 아니, 왜? 이걸 그냥 이렇게 툭 던지면 어쩌자는 건데.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른으로서 조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 내가 누굴 가르치고 할 감은 아니거든. 그동안 나랑 살아봤으면서 그걸 몰라? 야,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그리고 혼자 헤쳐나가는 거야. 네가 처음인 것처럼 나도 처음이라고. 그냥 나는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형이랑 형수 그리 된 거. 난 이제 네가 좀 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라고. 이제는 너도 어른이니까. 삼촌이 제게 건넨 유산 목록을 보니 그땐 내 팔자 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탐흘리지 않은 삼촌도 대단하게 느껴졌었고요. 자기는 돈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돈에 얽매이지 않은 영혼이라 그랬었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삼촌이었던 거죠.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것들은 제가 낭비를 하지 않은 전제 조건 하에 한 30년은 그냥 먹고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정도이긴 하더라고요. 절대로 받지 않겠다 하는 삼촌에게 적어도 지방에 내려가 방 한 칸 정도는 구할 수 있는 돈을 건넸고, 그리고 저는 바로 집을 하나 마련을 하죠. 전원주택은 제게 공포스러운 존재였기에 위아래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저는 놀고 먹고라죠. 딱히 일할 생각? 아니, 그럴 만한 열정이 없었기에 이렇게 살다가 엄마 아빠 옆으로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적에, 그러니까 영화처럼 자전거를 타며 동네 사람에게 인사를 했던 그때 그 마을에 함께 살았던 친구였었습니다. 부랴부랴 저는 그 동네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연히 그 남자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카페에서 말이죠. 익숙한 곳만 가는 저였었는데 아마도 남자와 저는 만날 운명이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카페는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이었거든요. 들어갈까 말까 그냥 내가 가던 카페를 갈까 하다 목이 너무 말라 들어간 그곳에서 남자는 제 주문을 받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남자가 저를 알아보게 되죠. 먼 창밖을 바라보며 찬 커피를 들이붓고 있는데 혹시 땡땡이 아니야? 라고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남자였고 애써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자는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한 번에 알아보겠더라. 잘 지냈어? 아니, 잘 지냈냐라는 말이 좀 그런가? 반갑다.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그래?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알아보았다고? 잘 지냈냐? 그럼 잘 지냈지. 그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 남자는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는 거겠죠. 저의 부모님의 사망 이유를. 그리고 발이 달려 떠돌아다니던 그 무성한 소문들을. 저도 저희 부모님의 사망 원인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엄마 아빠는 서로 문제가 있었고 행복한 것 같았지만 서로 상처가 많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캠프를 간 사이 부모님은 다퉜을 것이고 그리고 홧김에 혹은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를 해하는, 남자는 계속해서 저의 눈치를 받고 딱히 할 말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 제 옆을 서성이더라고요. 그날 표면적으로는 식사 자리였지만 저희는 술을 한잔하게 되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내친 김에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남자 집도 그간 많은 사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온전하게 좋았던 그때처럼 계속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인생이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니까.
아버지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고등학교 때 그 마을을 나왔다고 했고, 좀 방황을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못 나와 그런지 제대로 취업이 되질 않아 지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제 일에 비하면 자기는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자기도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저와 연인이 되고 나서 집에 가지를 않았고 거의 집에서 살다시피를 했습니다. 그간 혼자 생활을 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던 저는 오랜만에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끼니 그게 좋긴 했었고요. 그렇게 동거 아닌 동거를 하면서 연인 사이를 이어나갔는데 어느 날 남자는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는 것이니 결혼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었죠. 너도 일할 생각 없고 나도 언제까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냥 우리 결혼해서 작게 카페 하나 차려서 욕심 없이 사는 건 어때? 너의 상처 자세히 알고 받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고 너도 나 좋잖아. 너 돈 있고 그 돈으로 작은 카페 하나 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러다가 아이 낳고 살다 보면 너의 상처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될 것이고 나도 가장으로서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 그냥 결혼하자.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이었거든요. 악몽에 시달렸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었는데 남자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약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었고 분명 그는 제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긴 했었거든요. 거절할 이유 없었기에 저는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겉모습은 분명 탐낼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삼촌과 대비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그간 제가 허비한 시간들에게 미안했고 그리고 제 연약한 정신 상태를 반성하긴 했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 하늘이 이런 일을 제게 안겨주면서 시험대에 저를 올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는 제가 그의 프로포즈를 허락하자마자 딱 2주가 되었을 때 자신의 부모님을 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니 이 사람이 당신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표하기 위함이었었죠. 남자의 부모님을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긴 했어요. 그때 그 마을에서의 그 부모님의 모습들이 어땠는지. 오랜 시간이 흐르고 풍파가 많았던 남자의 부모님의 행색은 참 많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많이 달라져 있었고요. 그래도 그날 좋은 시간을 보내긴 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일이 생기게 되죠. 남자의 부모님이 집에 가시질 않는 겁니다. 가셔야 하는데 가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거의 자기들 집인 것 마냥 행동을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니 하루 이틀 정도는 자고 가시나 보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남자의 부모님은 제 집에서 나가질 않으셨죠. 당연히 그런 건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기에 저는 남자에게 언제쯤 부모님이 내려가시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남자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엄마, 아빠? 아, 주말에 내려가실 거야. 그리고, 거기 정리하고 바로 짐 싸서 올라오실 거야. 나도 그땐 함께 내려갈 생각이야. 자기 일주일 동안 혼자 있어야 하는데 괜찮지? 그래도 내가 전화 자주 할 거니까 걱정은 마. 자기 잠들 때까지 내가 통화해 줄 테니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올라오신다고? 서울에 집을 얻으신 거야? 아우, 자기야, 무슨 말이야. 아들이 결혼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아들이랑 함께 사셔야지. 그리고 자기야, 집을 한번 둘러봐봐. 여기서 우리 둘이 사는 거 너무 휑하지 않아? 자기가 그동안 왜 악몽을 꾸고 했었는 줄 알아? 여자 혼자 50평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집이 큰데 당연히 허전하니까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자고 한 거야.
나랑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살면 자기 지금 약 줄이는 거 딱 끊게 될걸? 자기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치료를 해야 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부탁했어. 올라오시라고. 같이 모여 살면 더 좋을 거야. 엄마 아빠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고. 오나하고 제게 온기를 나눠주던 남자였는데 그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너 돈 있으니 그 돈으로 카페를 하자라는 말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땐 이 사람 참 솔직하구나 라고만 느꼈을 뿐 이런 속내는 몰랐었는데 나와 의논도 하지 않고 내 핑계를 대면서 자기 부모님을 내 집으로 들인다. 저는 남자의 말에 뭐라고? 라고 크게 소리를 내지르고 맙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자의 어머니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이 여기서 살겠다고? 나와 의논도 하지 않은 채? 왜? 왜 그래 하는 건데? 여긴 내 집이야. 네 집이 아니라 사람을 들이고 안 들이고는 내 허락이 필요한 일이라고. 잠시 인사를 하고자 오신 거 아니었어? 그런데 짐을 정리하고 올라오신다고? 함께 산다고? 그걸 승낙을 해 주셨다고? 아니, 땡땡아. 너 지금 왜 이러니? 너 혹시 오늘 약 안 먹었니? 아이고, 어렸을 땐 그렇지 않더니만. 네가 상처가 참 많았구나. 네 엄마랑 나 친했던 거 기억나지? 내가 이제는 엄마 노릇을 해줄게. 그러니 우리한테 기대면 된다. 같이 살면 네 상처도 빨리 치료될 수 있고 다 좋아질 거야. 그러니 큰 소리 내지 말고 좀 쉬어라. 너무 큰 집에서 혼자 있어서 그래. 보호자가 없어서 기댈 사람이 없어서 네가 지금 발작을 하는 거라고.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불쌍한 것. 이젠 괜찮다. 어? 우리가 옆에 있어 줄게.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니 우울한 거야. 같이 살면 우울하지 않아? 사람은 함께 사는 거거든. 푹적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법이거든. 그래, 자기야. 자긴 그동안 너무 혼자였어. 보호자 없이 너무 혼자 살았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고마워해야지. 자기의 상처, 자기의 그 안 좋았던 일들, 우리 부모님은 다 이해해 주시잖아? 아, 자기 정말 왜 그래? 제 말은 그냥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남자는 제 양팔을 붙잡고 흔들며 말을 했고, 그 손을 저는 세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고, 그리고 불안에 떨었죠. 내 집에 침입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였던 것 같아요.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게 보호자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간 사정을 간단히 설명을 했고 좀 올라와 달라 했습니다. 삼촌은 아무 말 안 하더니 알았다 가마 라고 한 뒤 몇 시간 뒤에 제 집에 삼촌이 도착을 하죠. 앞서 말했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혼자 온 것도 아니었고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여러 명의 지인들을 함께 데리고 왔고 들어오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감히 누구냐고, 누가 내 조카를 건드리냐고. 몇 시간 동안 불안에 떨던 저는 삼촌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밖으로 나갔고 삼촌은 이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였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며 삼촌들과 지인들은 남자와 남자의 부모님을 제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강한 사람들이 오니 꽁무니 빠져라 라고 하며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참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남자와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집에 남아있던 물건들은 삼촌이 싹 다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얼굴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라는 말을 제게 했는데 그 이후 남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질 않더군요. 겁을 줬겠죠. 그 험상궂은 얼굴로. 그 일로 저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고 지난 제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남자가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던 카페를 지금 삼촌과 함께하고 있고요.
삼촌은 여전히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겉모습을 한 채 카페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내진 않지만 옆 동네로 이사까지 오게 되었고요. 저는 정신적으로 일어나 보려고 아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넋을 놓고 살면 결국엔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을 남자를 보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삼촌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좀 우울한 이야기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는 선까지는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빼앗긴 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분명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봉사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봉사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는 것 개소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저를 또다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봉사는 현재 저를 치유시키고 있고 제 삶에 동력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봉사활동엔 당연히 삼촌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도 주어진 삶이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먼저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들 다 가진 상처인데 나만 상처받은 것처럼 그런 흉내는 이제 그만 내려고요. 꼴 같지 않은 모습 보여 내 인생한테 정말 미안하네요. 그리고 두서없이 써내려간 저의 글을 들어주시고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0대 홀로 싱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돌싱은 아니고요. 한번 결혼을 할 뻔했었다가 파혼을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40대 여자 혼자 사는 거. 다른 사람들은 어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 삶에 아주 만족하면서 그리고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물론 미련을 못 버리신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언제 결혼하는 것이냐,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서도요. 얼마 전에 엄마가 제 집에 잠깐 들르셨는데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겁니다. 아직 그 일이 마음에 있는 거냐고요? 5년도 더 넘은 일인데 만일 그 일이 상처가 된다면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뭐든 과장해서 생각하는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딸, 혹시 그때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거 너 잘못 아니잖아. 그리고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었는데 혹시 사람들이 수군거리니? 그래서 남자도 못 만나고 결혼도 안 하는 거야? 언제까지 혼자 있을 생각인데 아빠가 너를 앉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아휴 걱정이 너무 많아. 결혼 시기를 너무 놓쳐버렸다고. 엄마, 또 왜 그래? 나는 지금 내 생활이 좋다니까? 그리고 내 나이가 이제 40이요. 반백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무슨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야말로 지겹지 않아? 그리고 상처? 나는 잊은 지 오래야. 그리고 그걸 내가 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없고 눈에 차는 사람 없어서 내가 안 만나는 거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엄마는 그럼 저를 붙잡고 결혼을 하면 이런 게 좋고 또 저런 게 좋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엄마 입장에선 엄마의 결혼 생활 아주 만족해 하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찍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지금 연세에도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제가 좀 감동을 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와 함께 집 앞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아빠가 엄마한테 계속 그러는 겁니다. 조심해요, 조심해요. 넘어지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약간의 턱이 있으니까 혹시나 엄마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까 싶어 아빠는 계속해서 조심해요. 아이쿠 조심해요. 오이자 라는 추임새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아빠의 눈엔 아직도 엄마는 그 옛날 저를 낳기 전 아리따운 소녀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런 것이 부부이고 결혼 생활일 테니 그런 결혼 생활하고 있는 엄마는 제게 좋은 남자 맞나? 너도 이런 행복을 좀 누려봤으면 한다. 라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다들 아시지 않나요? 엄마는 같은 여자로서 제가 봤을 때도, 네,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저 연세에 아직도 저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산다고? 엄마가 운이 좋은 거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남편도 저리하고 나도 저런 사랑받고 있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그리 살고 있으니 결혼이란 것에 로망이 있으신 듯 했고 자신의 딸도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것이라 자신을 하시는 거였죠. 반백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딸인데도 말이죠. 저는 이번 생엔 결혼은 포기했습니다.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도 알고 뭘 염려하는 건지도 알지만 감정 낭비를 좀 크게 한 저로서는 다시는 그런 소용돌이에 제 몸을 맡기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럼 5년 전 제가 결혼을 포기한 그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 남자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확실하게 보여주신 저희 부모님을 보고 자란 터라 저도 그땐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저희 부모님처럼 사는 건 줄 알았으니까요. 남자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딸이 결혼한다 하니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면서 딸의 미래를 위해 저희 부모님은 투자를 해주시죠. 남자는 한마디로 몸만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자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는데 그거 아신 저희 부모님이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신 거였었죠. 그렇다고 부모님 뜯어먹은 나쁜 딸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님의 투자만큼 제 돈 또한 그곳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효녀 노릇을 하는 그런 딸이긴 했었거든요. 우리 자기가 정말 부모님께 잘하긴 했나 보다. 나는 결혼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었거든. 진짜 나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 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 내 돈도 들어갔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무리를 하시긴 했지만, 자기야, 나 외동딸이야.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장모님, 장인 어른께 정말 잘해야겠다. 나 사실 알아. 우리 집안 사정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어제 장인 어른께 전화를 받았었어. 아, 나 완전 감동했었다. 어? 아빠가? 아빠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아니, 왜? 뭘 하셨는데? 결혼 준비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여자 쪽에서 다 해준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다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 그리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아, 여윳돈이 있으면 어머니 드려도 된다고 그리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나 완전 감동받았었어.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싶더라고. 아빠의 저 말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남자의 집안에 조금 문제가 생겼었어요. 가족 간의 불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남자에겐 형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형에게 문제가 생겨서 돈이 좀 필요했었는데 결혼 준비하는 남자에게 돈을 좀 융통해 달라 한 듯 합니다. 그 일로 남자와 형은 결혼 준비 과정 중에 거의 절연 상태까지 갔었는데 아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남자의 어머니는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 어머니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고 돈을 못 해주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절연까지는 아닌 듯하니 남자를 좀 설득해달라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날 비가 억수같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우산이 자기 역할을 못했는지 비에 다 젖으신 채 제 앞에서 그리 사정을 하시는데 너무 안쓰러웠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터진 게 화가 날 법도 한데 남자 어머니가 너무 사정사정을 하시니 그 화도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남편 일찍 죽고 사는 게 넉넉하지 않아서 애들 고생만 시켰었는데 그래도 애들이 사이가 좋았었는데 내가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큰아들도 이해되고 둘째 아들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을 끊을 순 없는 거잖아. 네가 가운데서 둘째 아들에게 말 좀 잘 해주렴. 결혼 앞두고 이런 일 생겨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가족 되는 사람이니 봉합하는 데 노력을 좀 해주렴. 큰 녀석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데 지 동생이니까 부탁을 좀 한 건데 아휴 처갓집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힘든데 겨우겨우 모은 돈까지 빌려달라 하니 애가 좀 화가 많이 난 듯해.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그래도 형제간 우애를 끊을 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다 마련을 한 것이고 남자는 몸만 들어오게끔 투자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아빠가 남자에게 한 그 말, 어머니께 돈을 드려도 된다라는 말도 형에게 빌려줘도 된다라는 말이었고요. 저렇게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결혼 2달 전에 가족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젠 확실하게 형과 화해를 했나 보다 싶었고, 그리고 저도 부모님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터라 잘 생각했다 칭찬을 해 주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너무 사람을 믿었던 거였죠. 여행을 간다던 남자는 가족 여행이긴 한데 어머니를 빼고 남자와 남자의 형만 가겠다고 하더군요. 형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인들과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자기도 거기에 끼어서 형과 추억을 좀 쌓고 싶다고요. 형이 가서 대접을 해야 하는 자리인 듯한데 나도 그냥 꼽사리로 거기 끼어서 다녀오려고. 어머니는 형이랑 나랑 사이 좋으면 그만이니까 우리 둘만 가라고 하시네. 그리고 지인들이 다 남성이니까 어머니가 끼기도 좀 뭐하고 나 다녀와도 되나? 그런데 자기는 골프 못 치잖아.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골프만 친다고 하던데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아니야, 형은 나 구경 좀 시켜주겠지. 그리고 우리 형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자기도 같이 갔으면 했었는데 자기는 이미 부모님하고 여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그 여자분도 함께 간다고 하더라고. 소개해주고 싶대.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형 지인들과의 골프 여행이고 게다가 연애 중인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까지 했다 하니 완벽하게 사이가 좋아졌구나 싶었고 잘 다녀오라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제게 보낸 사진에서 불거지게 됩니다. 아마 아무 생각이 없이 찍었겠죠. 호텔방에서 지금 쉬고 있다라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처음에 눈치를 못 챘었었는데 제가 그렇게 시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촉도 완전 똥촉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누워서 자신의 모습을 찍었는데 바로 뒤에 창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에 이상한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엔 귀신이 찍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건을 반 걸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이거 사진 판도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판독 결과, 남자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수건을 걸친 채 남자의 앞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창문에 비춰져 찍힌 것이다 라는 결과지를 받게 되죠. 희미하게 찍힌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아무 의심 없이 제게 그 사진을 보낸 것이었을 테고 마침 제 눈에 그게 띈 것인데 저는 남자가 돌아올 때까지 함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서 여자를 만난 거네. 원나잇을 했든 뭐든 간에 결혼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짜릿한 휴가를 마친 남자는 돌아왔고 오자마자 제게 줄 선물이 있다며 저를 찾아왔더군요. 좀 그을린 듯했고 유난히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기한테 일어날 일은 생각도 못한 채 마냥 즐거워하더라고요.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장기간 여행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앞으로는 절대로 저 없이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사진을 내밀었고 사진 판독 결과지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그걸 보더니 사색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하는 남자에게 그랬죠. 즐거웠던 것 같은데? 형이랑 즐거운 게 아니라 이 밤만 수건 걸친 여자랑 원나잇이든 뭐든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네가 말을 좀 해줄래? 내가 어떻게 할까? 남자는 그냥 아무 말을 못했고 그을린 얼굴이 더 까맣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었겠죠. 완전히 빼박이었으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여행을 가서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 당연히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고 저는 당당하게 그 돈 챙길 자격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더 어이없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저는 한 여자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원나잇이 아니라 10년을 만난 여자였더군요. 이별 여행을 간 것이었고 남자를 사랑하지만 자기는 놓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자랑 3년을 만났으니 저와 만나는 기간 동안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고 아니네요. 그 여자를 만나는 동안 저를 만나준 것이었네요. 정말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이라고 했고 이번 이별 여행을 하면서 자기는 완벽하게 남자를 놓아줬으니 저보고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된다는 말이었어요. 아니, 이런 뭐 개 같은 경우를 다 봤나? 그리고 제게 전해줄 것이 있다면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싫다고 했죠. 내가 왜 당신을 만나야 하냐 하니 직접 전해줘야 한답니다. 아니, 미안해요. 지금 심정 어떨지 너무 이해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남자와 헤어졌어요. 내가 깔끔하게 포기를 했다고요.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한 것이라고요. 이별 여행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당신과 영원히 살 사람인데? 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왜 듣고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 뭐야, 이 사람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어머니가, 그 사람 어머니가 제게 홍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뜯고 보니 제게 보내신 게 아니라 그쪽한테 보내신 거였어요. 주소를 헷갈리신 듯 한데, 사실 어머니가 때 되면 제게 김치도 보내주시곤 했거든요. 글을 모르시는 분이라 다른 분께 써달라고 부탁을 하신 듯 한데, 저한테 이걸 잘못 보내셨네요. 이건 당신 거예요.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어르신의 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저런 일을 당했는데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파혼 위자료 청구하려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은 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어쩐다 하기는 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파혼 위자료 청구 요건의 남자는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럼 상간자의 경우엔 어떠하냐? 잘 사귀는 사이에 내가 끼어든 거다 생각하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 여자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이 여자에게도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파혼을 했고 양쪽에서 위자료를 받아 챙겼는데, 그런데 그 사정사정하는 남자의 어머니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큰 아들과 사이 틀어졌으니 봉합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던 남자의 어머니, 이번에 조금만 봐달라고 제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나 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조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홍삼은 잘 받았니? 내가 그거 손수 사서 몇 날 며칠 직접 한 거야. 먹어는 봤니? 아, 홍삼이요?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연락은 받았어요. 잘 도착했다고. 누구한테? 그 10년 여자한테요. 그쪽으로 보내셨던데요? 오늘도 사정을 하셔서 봉합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요. 아들 잘못 키우셨네. 나는 아들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 받을 건 받고, 피해 끼칠 건 좀 끼치고 그렇게 결론 지을게요. 그렇게 봉합을 짓는 걸로 하죠. 결혼식 2달 남기고 저는 파혼을 했고, 그리고 남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각종 비난을 받다가 결국 사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소문을 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은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는 셈이죠. 사직을 한 날, 그러니 정확하게는 회사에서 잘린 날, 남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돈도 다 받지 않았냐고. 결국 나는 너를 선택한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이렇게 회사도 잘리니 너 속 편하냐? 얼마나 잘 살지 두고 보자. 어? 두고 보겠어. 속 편해. 그리고 그 나이에 회사 잘린 너보다는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 그거 알아? 소문이란 게 말이야, 엄청 무서운 거다. 사람을 잡을 정도로. 너의 그 소문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길 빌게. 나 또한 그렇겠지만. 어디서 그런 씹새끼들이 하는 짓을. 회사 잘린 거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내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고맙네. 그럼 잘 살아봐. 그 10년 사귀던 여자랑.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의 소식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없으니까요. 다만 서로 잘 살아봐라,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 제가 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 맞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잊을 수가 없긴 하거든요.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남자를 만날 마음도 없고, 무엇보다 결혼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그 거지 같았던 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결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불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런 일을 당했는데 또다시 남자를 만난다? 아, 남자라면 저는 이제 지긋지긋한데요. 제가 믿을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오직 한 명, 우리 아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시댁과 절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아닌 바로 남편의 몫이었죠. 남편에게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평범한 가정의 형제 같았죠.
하지만 제가 처음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남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형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그 집안의 공기는 묘했습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뭔가 말 못할 긴장감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형은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에도 묘한 권위가 묻어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만큼 당연히 형의 말에 어느 정도 존중을 표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존중이 아니라 거의 억압에 가까웠습니다. 형이란 사람은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고 시어머니마저도 첫째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남편의 형은 처음부터 저희 관계에 거대한 벽처럼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의 존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왜 형이 그토록 남편의 연애와 결혼에 방해를 했는지 그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결혼을 할 뻔했다가 파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남편 입을 통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 조각조각 전해 들었는데 들을수록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혼은 거의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날짜도 잡았고 친척들에게 인사도 했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 문턱까지 갔다가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형이 사랑했던 사람이 완전한 사기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그 사람에게 사기 연애를 당했답니다. 돈을 뜯긴 수준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 그리고 삶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뒤흔드는 배신이었죠. 그때 형의 얼굴엔 늘 기대와 설렘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새 집에 두 사람이 함께 쓸 그릇을 사러 다니고 결혼식에 초대할 명단을 만들면서 행복한 상상을 쏟아내던 시기였죠. 그런데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그 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집도 비어 있었고 SNS 계정, 전화번호 모든 게 송두리째 끊겨 있었다고 하죠. 처음엔 잠시 화가 나서 연락을 끊은 건가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형의 돈을 통째로 가져간 뒤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형이 잃은 돈만 2억 원. 더 큰 문제는 여자가 돈을 가져가면서 형만 털고 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여자를 며느리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결혼 준비를 함께 하던 사람이었고 가족처럼 믿었기에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무려 3억 원.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곧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뭐 어쩌랴.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나중에서야 경찰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결혼할 의도가 없었던 사람. 결혼 준비를 핑계 삼아 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은 그 일로 크게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 배신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고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끊어버린 사건이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형은 변했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저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광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마치 자신이 두 번째로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또다시 배신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연결된 강박의 대상이었죠. 고소를 했지만 그 여자는 감옥행을 택했고 결국 돈도 사랑도 믿음도 잃어버린 채 형이란 사람은 오랫동안 방황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너무 아팠겠죠. 속상했겠죠. 그런데 그런 아픔 때문이었는지 저란 사람이 처음 인사를 간다고 했을 때 형이란 사람은 말리고 들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로 여자를 들이지 않겠다고. 만일 저를 드리고 싶으면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다 떼어줬습니다. 출신, 학교 직장, 그리고 제 등본, 초본 다. 그런데도 동생이 자신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지 형도 그리고 시어머니 될 분도 자꾸 약속을 미루는 거예요.
저 사정을 알고는 좀 기다렸었는데 결국엔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웠고 다들 저를 취조하는 것만 같았죠. 그래도 저는 이해를 했기에, 그리고 제겐 이제는 아주버니가 되는 거잖아요. 식구가 되는 것이기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저분이 상처를 이겨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큰 오산이었죠. 겨우겨우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이상한 것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당시 저는 현금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에게는 직장을 다니면서 미리 당첨이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결혼할 거면 제 돈과 남편의 아파트를 형님 앞으로 해놓으라는 시어머니. 자신은 필요 없지만 아들이 헛헛할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집을 형님에게 주고, 그리고 형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바로 그 사기를 당했던 여자와 살려고 마련했던 집이라며 그 집을 팔아서 시어머니에게 주기로 했다고. 그럼 그 돈을 보태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테니 합가를 해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만일 그게 아니면 결혼 허락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자기야, 아니 왜 내 돈을, 그리고 자기 아파트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저 일로 인해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절연을 한 채 저와 결혼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사실 너무 어이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그리고 이해를 전혀 못하는 시댁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말 잘하려고 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 또한 남편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셨거든요. 김서방이라는 호칭조차 정중히 애정어린 톤으로 부르며 늘 마음을 쓰셨죠.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꼭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를 챙겨 놓았고, 혹여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약이나 건강식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에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님의 마음속엔 항상 조심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이렇게 하면 혹시나 김서방이 사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쓸쓸해 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저에게 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죠. 그리고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시댁에 가끔 연락을 했죠. 전화도 걸었고 찾아가기도 했고, 명절이 되면 꼭 선물도 챙겨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정성이면 충분히 닿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에 돌아오는 건 늘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비난, 그리고 남편을 빼앗아 간 년이라는 말. 하지만 저는 끝까지 노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 동안 시댁을 향해 노력을 쏟아부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여신 건가? 3년 동안 수없이 전화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찾아가도 돌아온 건 차가운 말투와 쏘아붙이는 말뿐이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전화를 해오다니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전화를 타고 흘러나온 목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큰둥하고 심지어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 시어머니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어디냐? 저는 기분을 다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에요. 그러자 돌아온 말은 생각지도 못한 날선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집이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만 일 시키는 거니? 어? 지금 우리 아들만 빡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도 이랬었잖아. 왜 너는 퍼지러 놀고 있는 거야? 어? 시어머니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죠. 남편은 사실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시댁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솔직히 말하기로 했죠. 원래는 제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거래처 대부분이 중국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국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대학을 다닐 때도 저는 늘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며 자랐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은 저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대로 회사를 이어받으려면 중국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중국은 정말 관계, 즉 관시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거래처의 만남에서 나오는 첫인상,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방식,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그 모든 걸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떠났고 수많은 밤을 외국 땅에서 울면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버지 회사 일을 맡기기로 결심했죠. 이건 단순히 남편을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회사를 위해서 내린 결단이었죠.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의 성실함과 능력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분들은 주저없이 받아들이셨고, 남편은 그렇게 회사에 들어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차근차근 다 설명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전까진 불만과 화로 가득했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잠깐의 정적만이 흘렀죠. 그리고 아주 짧고 간결한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좀 와라. 남편이랑 같이. 남편에게 바로 말을 했고 이제는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되기 하루 전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나만 오라고 하네. 자기는 좀 나중에 보자고 하셨어. 정말? 아니, 그때 같이 오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창피하니까 그러시는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나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자기가 우리 집에 어떻게 썼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 고마워. 그런데 아는 척 일부러 안 했어. 좀 민망했었거든. 알았어. 그럼 자기만 다녀오도록 해. 그게 편하면. 그리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 너무 잘 됐어, 자기야. 가서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 다 털어놓고 풀기를 바라. 알았지? 결국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가 됐거든요. 식구들끼리만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은 부스럭거리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수만 하고 나오는 평소 모습과는 달리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셔츠도 다려입은 모습이 낯설 정도였죠. 남편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부디 별일 없기를. 그리고 저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당연히 남편 혼자 돌아올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발걸음 소리는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람이 앞섰지만 저는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렸죠. 어서 오세요. 말은 그렇겠지만 속으로는 살짝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전화라도 미리 좀 하지. 준비라도 했을 텐데. 시어머니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한번 둘러보셨죠. 그 시선은 날카롭지도 그렇다고 아주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드네. 아,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정리해 뒀을 텐데. 아니다. 평소 모습을 봐야지.
거짓된 모습을 보며 쓰겠니? 얘, 너 진심이니? 나 예민한 거 알잖아. 그런데 이 꼬라지인 집에서 나보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나를 데리고 온 거야? 아, 엄마, 우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야, 내가 말할게. 있잖아, 그게. 네? 어머니가 여기서 사신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왜 그러니? 내 아들 집에서 이제 내가 좀 산다는데 기분 나쁘니? 여기 내 아들 집이잖아. 내가 지금 네 허락을 받아야 하니?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남편이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도 완전 개 어이없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반응은 더 개 어이없었습니다. 자기야, 좀 늦었지. 얘기가 좀 길어졌었어. 그동안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걸 듣느라. 우리 형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도 생겼대.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 형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도 자식 도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를 바로 모시자는 건 아니고 지금 형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엄마를 모시면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 안 해도 되고 엄마를 모시지 않으면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같이 사는 게 나으니까 엄마한테 한번 우리 집을 보라고 한 거야. 아니, 아들, 너 왜 이렇게 절절매들 얘기를 하니? 너 얘 허락받고 사는 애니? 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웃어. 나 가야겠다. 어우, 기분 나빠. 얼른 택시 불러줘. 나 집에 갈 거야. 10분 만에 시어머니 돌아가셨고 저와 남편만이 자리하게 되죠. 놀라운 마음이 진정되질 않더라고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생활비 지원이라니, 그리고 합가라니? 이건 제 생활이 변해도 너무 변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 놀랐지?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부탁할게. 아마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나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뭐라고? 뭘 부탁을 해? 누구한테? 누구긴 장인어른한테지. 나 장인어른한테 내일 딜을 하려고 해. 뭐라고? 딜? 앞으로 후계자는 나잖아. 지금 나 아니면 후계자 될 사람 없잖아? 우리 형 진짜 똑똑하거든? 형이랑 같이 일하게끔 해달라고 하려고. 나보다 형이 더 똑똑하니까 우리 형이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겠지? 만일 이거 안 들어주시면 월급을 인상시켜 달라고 할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뭐? 1,000만 원? 너 지금 진심이니? 진심이지.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딸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먹여 살린다고 말을 해야지. 나 자식 노릇하고 싶어. 들어주실 거야, 분명히. 뭐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 형을 우리 아빠 회사에 더 높은 직급에 꽂아달란 말이었고, 그게 싫으면 월급 인상을 해줘라. 혹은 다 안 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그걸 지금 이해해달라? 코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미쳤나 싶을 정도로요. 너 미쳤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라고? 왜? 아니 내가 그 정도도 못 봐라? 나 너 선택하느라 우리 엄마 형을 버렸어. 그럼 이젠 네가 좀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따라. 적어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 따르라고.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방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그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죠. 무슨 대화를 나누든 이 상황이 저를 위한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제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핸드폰과 지갑만 챙긴 채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곧장 친정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 앞에 앉아 모든 걸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거냐고. 그런데
난 이 선택지 중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계속 울리던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저 깊은 숨만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이혼하자. 그동안 나로 인해 희생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니네 집안 사람들한테 돌아가 봐. 자식돌이 하라고. 그렇게 원하는 줄 몰랐었어. 그리고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줄도 몰랐었고. 뭐라고? 이혼?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럼 회사는? 장인어른이 알면 너 이거 혼나. 지금 뭘 알고나 하는 말이야? 장인어른 내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에헴, 김서방. 지금 자네 뭐 하는 건가? 우리 딸이랑 협상을 하려고 하나 본데 내가 알면 뭐가 혼이 날까? 허허허. 김서방. 자네 능력 출중한 건 나도 알고 있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김서방 아버지가 아니고 내 딸 아버지거든. 내 걱정할 필요 없고 앞으로 김서방 앞날이나 걱정하게. 그리고 사실 내 딸이 더 낫네. 자네보다. 그저 내 딸 생각해서 잘한다 잘한다 한 거지. 몰랐나? 그렇게 몰랐었어? 아니 장인어른 정말 이러실 겁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는 너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 자신 노릇하고 싶다라는 거. 그래. 자신 노릇하면서 네 엄마 모시고 살으렴. 안 말려. 그동안 나랑 살아두느라 고생했어. 이제 잘 가렴. 안 붙잡아 아저씨. 남편은 당연히 이혼을 쉽게 해줄 리 없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며 시간을 끌고 조건을 따졌죠. 그렇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중 아빠 회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남편이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횡령은 정말 큰 죄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만한 거였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구나. 결국 저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횡령권을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위자료 빵빵하게 받아냈죠. 남편은 결국 아파트까지 빼서 돈을 마련해 주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식구들과의 절연을 끝내는 순간 저와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며 제 삶을 차근차근 다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결혼? 남자? 그딴 거 이제 제 인생엔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 그리고 회사 그것만이 제게 남아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